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이 전문 심리 상담을 받게 되고 오는 9월부터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SNS 고민 상담이 가능해지며 마약 중독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주역과 희생자 유족들은 활발한 활동과 추모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동해 유전 개발에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5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유전보다 낮은 확률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중남미와 북해 유전의 사례를 비교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왜 이런 위원회가 필요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의 이 위원회 설치 약속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이번이 처음이죠? 네,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국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이 사업을 챙기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 국민 심리 상담이 시작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역시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합니다.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지만 이 전국민 심리 상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우선 올해 안에 일반 국민 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 정신질환으로
크게 번져나가는 그런 것을 좀 막도록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인데요. 일단 들으신 대로 올해는 당장 8만 명을 지원을 하고요. 2027년까지 총 100만 명까지 확대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8차례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상담 자격에 따라서 이제 1급 상담사가 있고 2급 상담사가 네. 있는데요. 한 번에 50분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액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서 장차 모든 국민들이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도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이제 복지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일단 올해는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위험군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대상 정신건강의 검진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거죠. 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8년까지 지금의 3배 이상 늘리고 마약 중독 치료비에도 8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죠? 네, 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현재 10곳에서 2028년까지는 32곳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이제 합동 대응하는 그 위기 개입팀도 100명 이상을 증원해서 30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치료비를 올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가지고서 본인 부담을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약에 중독된 환자하고 그다음에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를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특히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그 두 글자 단어로 표현했던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예방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의 비율이 OECD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각종 상담을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인데요. 일단 지난 1월에 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그런 상담 번호가 109 번호로 통합이 됐습니다. 109.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인력이 작년에 80명이었는데 2025년까지 150명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직접 전화를 하는 거를 좀 꺼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문자랄지 카카오톡이랄지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한 이런 예방 활동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7월부터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극단적 선택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화한다. 또 2025년에는 학생 마음 챙김 교육을 도입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별도로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신질환 경험자 10여 명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 정신센터에서 그런 간담회를 가졌는데 작년에도 2차례 비슷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3차례였었는데 일단 이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이런 유가족이랄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랄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경찰들이랄지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자신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는 그런 경험담을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직접적 표현을 썼어요.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내려서 상당히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경험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서 모두 이렇게 이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정신질환을 좀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나는 6월 22일 끝나가는 과정에 있죠.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꼭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 당시에 이제 3, 4위전이 있었어요. 전국이 모두 들떠있던 와중에 발발한 제2연평해전. 먼저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전투 발생! 적동으로부터 비격전! 비급전 봐라! 비급전! 뭐 그날 또 3, 4위전 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이는 거는 정장님이 쓰러지시는 거. 저와 정부는 서해 수호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날 2002 한일 월드컵 3, 4위전 경기 컨설레이션 매치라고 했습니다. 그 경기가 열려서 아주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터키의 경기가 바로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던 날 이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연평도 근해에서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 2002년 6월 29일입니다. NLL 인근 연평도 부근 해역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해군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일어난 그런 사태인데요. 두 척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남쪽으로 침범을 했고, 그 교전 규칙에 따라서 우리 해군은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밀어내기 작전을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사격을 가해가지고 우리 해군이 거기서 이제 그 희생당했죠. 그러면서 교전이 일어나서 사실은 실제로는 북한이 더 많은 그런 치명타를 감수해야 했지만 우리의 해군 6명이 전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월드컵 3, 4위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광화문에서 붉은 악마들이 전부 빨간 그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실제로 이 6.29의 연평해전은 굉장히 축소 보도되고, 사실은 그래서 그 해전에 참여한 우리 군인과 유족들이 진짜 분노와 억울함과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였거든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또 일본의 원정 경기를 보러 가고 뭐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이 연평해전이 묻힐 뻔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1999년에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일 겁니다. 아마 2002년에. 그리고 또 우리가 2010년에 천안함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어져 있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 NLL에 대해서 실제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지금 전부 파기하고 마치 또 해상 국경선이라고 지금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2002년에 이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6명이 순직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하는 와중에도 실제로는 우리가 승리를 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별로 제대로 부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자세히 그 의미와 함께 짚어주셨네요. 이때 전사한
함장 윤영아 소령의 이름이 참수리 357정의 후배라고 부를 수 있는 신형 고속적에 처음으로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평도 근해랄지 우리나라 연안을 지키는 이런 참수리 고속정이 그 주역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1990년대 후반에 설령이 한 30년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고속정을 개발을 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그러던 시기에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해군이 제2연평해전의 교전 상황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우리 고속정의 화력이나 기동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미사일까지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속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처음 해군에 취역을 했는데 그 첫 1호 함정의 이름을 이제 그 윤영아 소령의 이름을 따서 윤영아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제 취역을 할 때마다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6명의 이름을 딴 함정을 차례대로 취역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자랑스러운 영웅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서해바다에 이 함정의 이름에 붙어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정장이었던 이희완 대위는 중상을 입고도 전사한 윤영아 함장을 대신해 전투 25분간의 치열한 교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대령 신분으로 국가보훈부 차관이 된 최초의 인물이 됐죠? 네, 북한이 그 당시에 집중 포화를 해서 윤영아 함장이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역 대령 신분으로 지금 보훈부 차관으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최초의 사례가 된 이희완 당시 중위였을 겁니다. 중위로서 함에 올라가가지고선 다리에 포탄을 맞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NLL을 사수해가지고서 그래서 대위로 이제 특진이 됐죠. 네. 그리고 충무 무공 훈장을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그 보훈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을 했는데 연평해전에 참전한 상징성 그리고 업무 전문성이 고려가 된 그런 발탁이었습니다. 네. 당시 참수리 357정의 조타를 맡았던 이 조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 한상국 상사는 침몰한 배의 조타실에서 무려 침몰 41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발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타수로 근무하던 한상국 상사의 경우에 이 침몰이 됐을 때 그 후배들은 전부 그 영연이 유실됐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1일 만에 건져 올렸더니 그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채로 발견이 됐었던 겁니다. 묶여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묶은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함정이 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눈시울을 적셨다고 하죠. 그래서 2015년에 결국 이 교전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하사였었고 그 이틀 뒤에 중사로 진급할 상황이었었는데 8월 9일 날 인양이 되면서 결국은 상사로 추서까지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위였고 하사였는데 그 뒤에 이제 계급이 추서되는 과정에서 상사가 됐고 또 이희완 대위가 됐고 대령 차관이 됐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한상국 상사의 부인도 고군분투했고 우여곡절을 참으로도 많이 겪었습니다. 비극을 잇겠다며 한동안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의 후원 회장직까지 수락을 했죠. 네. 한상국 상사 부인은 특히 남편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당시에 청와대에 많은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진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을 태우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유해 찾기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일련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해서 미국으로 가서 3년 동안 또 취업을 하기도 뭐 했었습니다. 네일샵에도 일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2019년에 영웅은 없었다라는 또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우리 바다에서 우리 함정을 건져내는 일에 전쟁 핑계를 대는 그 당시 정권에 대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분노를 또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정치권에 또 이 한상국 상사의 부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대표 당 후보죠? 경선에 나오는 한동훈 후보의 후보로서 후원 회장직을 지금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언론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열렸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들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호국 영웅 이 55분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일이 호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를 잊지 않는다는 증거다. 역사는 기억의 역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윤 대통령은 6.25 발발 74주년인 25일 본인의 SNS에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25일 그 대구 엑스코에서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이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SNS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신 대로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요즘 이 우물풍선이랄지 저우판 도발, 북러 조약 이런 것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해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불안을 좀 씻어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 윤영아 소령은 인천에 있는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의 앞길이 윤영아 소령길로 지정이 됐는데 명예죠. 이건 명예도로죠.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바친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박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졸업한 연수구의 송도고등학교 앞길을 윤영아 소령길로 지정해서 지금 고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기억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였었습니다. 그걸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윤영아 소령길의 명명식이 이제 28일에 인천 송도고에서 거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 NLL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후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연평해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북한 하회의 분위기 때문에 교전 규칙을 5단계로 길게 늘려가지고 당시 저 해군들이 그 계속해서 그 도발을 하면서 사격을 가하는 모습까지도 실제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내기밖에 할 수 없었던 응사를 못했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그 연평해전을 계기로 해가지고선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인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하회가 사실은 하회를 하더라도 늘 검증을 해야 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하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는 거다라는 얘기. 이건 뭐 특정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전쟁론의 저자 크라우세비츠가 한 얘기입니다. 고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가 동화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 계획이 공고된 지 닷새 만에 모금액이 목표액을 무려 12배 이상 초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황인희 작가라는 분하고 이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친구들, 이런 모임을 가진 분들이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한상국 상사를 주제로 하는 그런 동화책을 만드는데, 이 동화책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이제 펀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텀블벅이라는 데에서는 이 영화를 만들거나 책을 만들 때 소규모로 이제 펀딩을 하고, 펀딩 목표가 채워지면 나중에 실제 책이 나왔을 때 또는 영화가 제작됐을 때 영화 티켓이나 또는 책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펀딩이 시작이 되고 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들어가 봤더니 모금 목표액이 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700만 원으로 모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40% 정도 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펀딩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펀딩 사실을 좀 알리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홍보도 많이 됐고, 그런 덕에 이렇게 많이 모금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깨알 정보 하나 드리자면요. 이 텀블벅 아는 분들도 있는데, 텀블벅이 뭐냐? 말똥굴입니다, 영어로. 말똥굴이 어떻게 하죠? 점점 말똥을 굴려서 키웁니다. 그런 펀딩 방식을 텀블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한 윤영하기를 도로명 주소에서 치시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상징적인 명예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독배로라고 불립니다. 한번 가보실 때 윤영하 소령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제2의 영일만 신화로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동해 가스 유전 개발에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 5곳이 투자하겠다, 그런 관심을 보이고 나섰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확률이 낮았던 가이아나와 북해 유전 성공 사례와 비교해 보겠는데요. 먼저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가스전과 유전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월 초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 중 한 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5개고요. 이 중에 이제 국영회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작업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엑슨모빌, 페트로나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김동섭 사장은 세계 5대 메이저 석유 회사가 모두 투자 의향을 표시했다면서, 그중 한 곳은 자료 검열은 이미 끝냈고 추가 검증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가스 유전 개발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김동섭 사장이라는 인물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중동처럼 소위 이렇게 그 지표면이 부글부글할 정도로 석유가 나오는, 빨대만 꽂으면 나오는 지역을 네. 중심으로 해서 유전 개발했지만, 지금은 심해 유전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지금 산유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엑슨모빌을 포함한 5대의 그 석유 회사가
투자 의욕을 보였다는 거는 이제 시추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자기네들도 참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뭐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해가스전과 관련해서 지금 5대 석유 회사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료 열람도 했고 그중에 한 곳은 추가 검증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한석유공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조건이 맞는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실제로 이들 기업 리스트 명단에 세계 최대의 석유 가스 기업인 엑슨모빌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엑슨모빌이 지금 이제 저희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그 액트지오가 만든 그런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레우 고문이 거기서 부사장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엑슨모빌의 부사장을 하면서 가이아나 석유 시추 작업을 주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증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직접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엑슨모빌이 지금 석유공사가 확보를 한 그 대왕거래 물리 탐사 데이터를 직접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심해 이 가스전 유전 이 개발 프로젝트는 굉장히 이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난도도 엄청 고위험 고수익이죠. 네. 지금 이 성공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외국의 메이저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메이저 업체는 기술을 일단 석유 시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계적인 가스 유전 강국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 가스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페트로나스죠. 아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그 기업도 관심기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로드쇼라고 불리는 이 사업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드쇼라는 거는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그 브루나이 그 동남아시아의 그쪽에도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갑자기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브루나이 국왕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하산 볼키아죠. 네, 그래서 뭐 그 국민들 전체 의무 교육을 하고 뭐 돈을 주고 그 이유가 바로 엄청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도 지금 이제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해가스전에 이러한 그 회사들 중에서 이제 아마 우리가 그 어떤 회사랑 파트너십을 하게 될지 정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 설명서를 그 관심 있는 회사들에게 보내면은 이들이 이제 관심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비밀은 유지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도 설명하고 자료를 또 열람하도록 이제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참여 의향을 접수해 가지고 그중에 가장 우리 국익에 맞는 예를 든다면은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시추 작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석유가 확인됐을 때 자기네들은 뭐 20%만 갖겠다 네네. 그러면은 50% 갖겠다는 나라보다는 우리 국익에 훨씬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협상하고 나중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 액트지오가 20%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여전히 그 중요한 탄화수소였나요? 그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하나 네. 정도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 갖고 리스크는 바로 이 투자 회사랑 같이 감당을 하되 만약에 이제 거기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은 이익도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고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사 파트너십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냥 땅을 1km 이상 파도 뭐가 들어있는지 나오기 어려운 건데 이건 바다 및 심해 유전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하겠다? 그거는 얘기가 좀 안 되는 거죠.
자, 엑슨모빌이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중미 가이아나가 우리 유전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야 거기가 이런 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우리에겐 명화 빠삐용으로 처음 알려진 그 무대입니다. 또 최근 인기를 끈 OTT 드라마 황정민 씨가 나왔던가요? 수리남의 촬영지 바로 근처 바다입니다. 자, 가이아나 유전 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나요? 네, 원래 영국령이었던 나라였었는데 지금 이제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브라질하고 접해 있고요. 이 나라에서 엑슨모빌이 한 7년 동안 탐사를 해서 2015년에 결국 유전을 시추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0억 배럴이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1,0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올해만 보입니다. 3조 3천억 원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미의 최빈국에서 결국 서구 부국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고요. 현재 하루 40만 배럴을 시출을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120만 배럴을 시출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동의 카타르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대단한 석유 부국으로 이렇게 재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억 원도 많은데 1,00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는 감도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1,000조 원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그 미국의 GDP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 말대로 미국의 1년 국부가 그 중남미에 허름했던 나라의 바다 밑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 동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이들 가이아나 두 심해 유전이 자주 요즘 비교가 되고 있죠. 여기에는 공통점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죠. 네, 우선 우리 그 동해 석유 가스전하고 가야나의 그 위치를 보면은요, 우리의 경우는 영일만에서 한 길게 보면 1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죠. 네. 그런데 가야나 같은 경우는 해안에서 200km니까 훨씬 더 먼데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깊이를 보면은 우리가 해저 1,000m, 지하 1,000m 이상인데 가야나의 경우는 2,000m, 심지어는 6,000m. 그러니까 그만큼 시추의 기술이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장량을 보면 지금 가야나 그 스타브룩 유전이 110억 배럴인데 우리는 아직 뭐 매장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35에서 최대 140억 배럴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업을 보면 현재 한국석유공사, 그다음에 이제 판단은 액트지오가 했죠. 근데 가야나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과 중국의 그 해양석유총공사가 깊이 이제 개입을 했고요. 탐사 기간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박정희 시대부터 관심을 보였는데 가야나 같은 경우는 75년에 시작해서 거의 40년 만에 첫 유정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장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영일만하고 가야나가 그 석유를 머금고 있을 듯한 그 트랩이 유사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둔다는 표현을 그렇죠. 쓰고 있어요. 네, 그 유전이 그 구조가 가두는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왜 우리나라에서 같이 시추를 하다가 나간 호주 기업 있잖아요. 네네. 우드사이드였나? 그 호주 기업을 예로 들면서 가능성을 굉장히 박하게 보는 야권 인사들이 많던데요. 사실 그 지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나서 우리가 사용하고 이제 다 소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천연가스를 찾아내고 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호주 회사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었대요. 근데 결국은 이제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생산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복불복인 측면도 있지만 정말 인내와 땀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의 합의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보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야나 유전도 생산과 추출까지 그래서 경제적 성공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가야나에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1916년부터 약 100년 동안 거의 석유 탐사를 진행이 돼 왔었는데
1975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40개의 탐사정을 뚫었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했었죠. 다 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엑슨모빌이 그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이고 35개 업체에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모두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한 2군데 정도는 그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영국의 쉐라고 같이 동업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 조개 껍데기 펼쳐놓은 회사요. 그렇습니다. 네. 그 2개 회사가 그래서 같이 공동 탐사에 나섰는데 한 7년 동안 탐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쉘은 결국은 두 손을 들고 그 탐사권을 엑슨모빌에다가 $1를 받고 팔았습니다. 저게 아주 그 상징적인 조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여긴 가능성 없다고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이 석유가 발굴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률 따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밝힌 동해 심해 유전의 성공 가능성 20%입니다. 가이아나의 리사 유전은 16%였고 초기에는 북해 유전,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3에서 5%에 불과했었죠? 네, 북해 유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그 부국이 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왜 우리 그때 또 야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노르웨이 따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석유가 풍부하게 나와서 그게 국력이 뒷받침되니까 사회보장도 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동해 심해 유전 성공 가능성 20%인데 가이아나의 경우는 16%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탄화수소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고 시추봉 하나 뚫을 때마다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요. 요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 반드시 시추해가지고 뚫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소위 진격해야 되는 그러한 그 지금 자산이 지금 영일만을 중심으로 해서 8광구, 6의 1광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바이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와 함께 세계 3대 원유로 꼽히는 바로 이 북해산 브렌트유를 생산하는 북해 유전은 개발 초기엔 그야말로 골칫덩이요 애물단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해가 노르웨이와 영국이 마주보고 있는 그 바다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유전이 발견이 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19세기 중반부터 영국하고 독일이 이 지역에서 시추를 시작을 해서 원유를 결국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르웨이는 별다른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1965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탐사 시추를 한번 해봤는데 많이 뚫었죠. 근데 전부 다 실패를 했었던 겁니다. 실패를 하다가 한 마지막에. 5년 정도 뚫어보고 마지막에 1967년에 기름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69년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유전이 개발이 됐고 이때부터 결국 노르웨이가 산유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 하루에 200만 배럴을 시출을 하고 있고 170만 배럴을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와 영국의 내셔널 웰스, 국부를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르웨이 뭐가 생각나세요?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적 산유국이 된 것은 바로 이 북해 유전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년 전부터 일본도 30여 년 만에 석유 가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겐 왜 가까운 곳에 타산 지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본도 산유국이에요. 왜냐하면은 니가타 현 앞바다에 1990년부터 생산을 개시했었습니다. 우리도 산유국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나와서 얼마 전까지 썼다고 제가 동해에서 가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거의
그 심해를 파가지고 산유국이 되는 나라가 그만큼 많은데 지금 일본이 30년 만에 소위 그 동해의 심해에서 이렇게 석유를 찾아서 나섰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경계 경보죠. 8광구 아까 말씀하신 6-1광구. 가까워요. 가깝고 특히 그 시마네 현에서 북서쪽으로 130km 떨어진 동해로 수심이 240m인데 지금 거기를 시구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마네 현 하면은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독도 맨날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바로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면서 독도를 일본 말로 부르면서 그래서 저 우리말 농담이 좀 네. 심하네 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과 우리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여기서 개발을 선점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빨대를 우리 쪽으로 꼽아가지고 뽑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 쪽에 있는 그 석유를 일본에 뺏기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해에 있는 석유를 일본이 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이 시추와 그다음에 개발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정호김 의원님께서 빨대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암석 대륙붕에 갇혀 있는데 한쪽에서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면 이쪽 거 다 갑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개발 방향 또 투자 유치 문제를 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회의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 회의를 주최를 했는데요. 공기업들하고 정부 부처 관련된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시추를 어떻게 해나갈지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혔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올해 12월부터 이제 한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인데 그 탐사 비용이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 메이저 기업에도 그 개발 투자의 길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도 투자의 기회를 열어놓고 국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가 100년대계 사업에 무슨 여가 있고 야가 있겠습니까? 낮은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는 게 불과 반세기 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토크 마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정책인 이슈는 오후 1시에 생방송되고 오전 6시 10분, 오후 5시 30분, 밤 11시 10분에 재방송되고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